네,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 뭔지. 네, 쉬는 시간인데 쉬지 않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지금 체크한 거는 네, 이거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보긴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희 누나의 신곡보 해체 문제 같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좀 정보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요 내용들만 좀 다시 정리될 것 같아요. 신곡보를 해체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일단 수심이 좀 낮아지겠죠. 특히 겨울에는 거의 배가 들어올 수 없는 그렇죠. 뭐 굉장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해보시면 돼요. 한강 다리 중에서 한강대교 있잖아요. 한강대교가 용산에서 그러니까 연결되는데 중간에 노들섬 요즘 이제 노들섬이 만들어진 곳 아직 안 가봤지만 노들섬까지는 평교고요. 그다음에 노들섬부터 노량진까지는 아치가 있잖아요. 그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 잘 보면은 교각의 간격이 용산에서 노들섬까지 촘촘해요. 근데 노들섬에서 노량진까지는 널찍해요. 그 이유는 원래 한강의 물길이 노들섬에서부터 노량진까지였기 때문에 그 반이 전부 모래톱이었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사를 쉽게 하려고 평교로 조금 촘촘하게 하고 여기는 수심이 깊으니까 다리를 교각을 많이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찍하게 놓고 대신에 아치를 둔 거죠. 그것이 동작계도도 마찬가지고 동원대교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수심이 어디까지 당연히 낮아지겠죠. 낮아지게 되면 어느 부분까지는 드러나고 어디는 여전히 수심을 유지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아직 학생 공모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엄밀하게 기본적인 데이터는 찾아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할 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는 많은 자료들이 만들어졌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 근데 인터넷에서 그냥 그건 저보다 학생들이 훨씬 잘 찾아요. 이번에 당연히 발전사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료 찾으셨던데, 그렇죠? 사실은 그때 저한테 SOS 안 쳤잖아. 그리고도 굉장히 자료를 많이 하고 전시도 굉장히 잘하셨다고. 어쨌든 난 물어보면 도와줄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정리 좀 해서 이렇게 공통으로 좀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한강의 다리라든지 뭐 할 때 서울 기록원이라는 데서 그 자료를 좀 이렇게 공개하거나 국가 이런 것들 그런 기본적인 소스들을 해서 홈페이지에 좀 알려드리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돼서 너무 많은 걸 나한테 저기 하지 마시고. 그러나 제가 여쭤보려는 거는 언제 책이 나와요? 그냥 이거 강의로 만들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거 준비하고 마음은 한번 준비하고. 좀 아까워. 알겠습니다. 이참에 정리해서 책 내려. 네, 그래야죠. 그러면 여러분들 성과를 내봐가지고 거기다 글을 쓰면 좀 더 쉽겠다. 같이 풀라고 해가지고 네, 네. 그거 좋겠네요. 네, 한번 그렇게 한 번도 있으니까. 자, 그럼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사전 질문 있어요. 사전 질문. 네, 사전 질문 있습니다. 네, 제가 평화의 시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과의 통일성이라는 개념 또한 생각해봐도 좋은 건가요? 북한과의 통일성은 뭐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북한과의 어떻게 될지. 통일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질문입니다. 북한과 뭔가 일치화시킨다는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 북한과 함께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해 주시면. 두 번째 거는 네네. 조민석 선생님한테 하는 질문. 그레타 툰베리 얘기를 하셨던 것에서 아이디어를 받아 고민 중에 있으면 좀 더 컨셉추얼한 방향으로 나가도 되나요? 먼저 대답하세요. 제가 1, 2번을 다 답을 하면은요, 아직 3번은 못 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북한과의 관계는 사실은 지금 그 평화 공존 시대에서 그 결과로서 지금 한강을 새롭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북한 쪽에 직접적으로 어떤 통일성을 생각하고 말씀하신지는 좀 상상이 안 가는데
그게 좀 함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 너무 집중하면 안 나는. 그렇죠. 일단 어쨌든 평화가 열리. 온다고 전제하고 지금 그-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러고 보니 한강이라는 공간이 어떤 식으로 그 기회들이 주어질지를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그런 것 같고 특별히 그 제가 무슨 생각이었죠? 컨셉션한 방향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그때 제가 그것을 꺼낸 거는 지금 뭐 당연히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한강은 우리 저 베니스 지난주에 있었던 일처럼 넘칠 걱정은 안 하고 있나요? 워낙 컨트롤이 잘 돼서 어때요? 최근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거의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바깥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 태평성대가 아니고 엄청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긴박함과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니까 뭐 베니스 같은 데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초상집 분위기고 뉴욕 같으면 지금 그 허리케인 샌디 온 다음에 그 BIG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맨하탄 남쪽에다가 뚝 만들면서 이렇게 공원 같이 만들고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도 뭐 강남 그런 갑자기 이제 이런 일들이 돌발적으로 생겨나는데 그 저는 그 한강을 어떤 그런 측면에서 누가 봐주는 거 그게 근데 전혀 컨셉션하다는 게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크레이지하다는 거를 그런 뜻으로 얘기한다면은 그건 아니고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좀 더 진취적으로 이상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패기 있는 젊은 건축가들이 그러니까 저는 결국 그 누가 얼마나 더 질문을 잘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이 지금 던져주신 거는 아는 거 지금 다 다루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 역사가 지금 어마어마한 정보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책이 안 나올 거면 녹음이라도 해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제를 더 핵심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분단 냉전 시대를 벗어난 시각에서 도시를 생각해 보는 것인가요? 그거는 이미 답을 다 하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이렇게 응. 평화 협력 체제가 됐을 때, 근데 그랬을 때 그 냉전의 기억을 안고 가겠다, 가져갈 필요 없겠다. 이거는 이제 제 각기의 몫이지만 어쨌든 평화가 되면이라는 거죠. 계속 냉전을 유지한다는 사고를 일단 접고 가자는 거죠. 제가 한 가지 그 속에서 얘기가 안 나와요. 지금 4개 지역만 우리 꼭 그게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우리 당일리를 빼셨는데 그거는 그건 사실은 우리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신 거죠? 맞아요. 저는 궁금해요. 네. 그래서 당연히는 그냥 있는 걸로 생각한 거죠. 네, 있다. 그거는 범접할 수 건드리지 없는 않겠다. 예의상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데야 얼마든지 당연히 12호로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제가 그 당일이랑 그 밤섬 저기 하면서 보면은 한강 이제 이 뭔가 좀 코디가 되고 오케스트라에 지휘자가 좀 있는 심포니를 좀 해보자 뭐 이런 생각들이 뭐 그 한강 르네상스부터 있긴 했던 거고 지금은 어쨌든 굉장히 그 기능적인 것들이 그냥 이렇게 던져진 거잖아요. 플러드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자동차하고 택지 그러면서 만들어내고 뭐 이러고 그때도 우리 DDP에서 한창모 선생님하고 얘기했지만은 저는 그 장소가 아닌 장소가 돼버린 거. 저는 사실 제일 놀란 게 한창모 선생님 지난번 프레젠테이션 이번에 안 보여주셨는데 당연히 때 발표했네요. 아니 그 겸재정선의 여기 보니까 2배는 많은 것 같아요. 안 보셨죠? 겸재정선이 진경상 산수화를 그린 사람이잖아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에 가면은 선유도가 아니고 거의 무슨 무릉도원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도 무지막지하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평탄화되면서 만들어진 환경 아닌 환경이고 갈수록 저는 그 역사 없는 그 연대기만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각자가 어떤 종류의 내러티브, 서사를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그리고는 비전이 같이 있어야겠죠. 끌어내고 그러면서 어떤 장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큽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경제 정선의 그 한강변 그 풍경은 이제 인터넷에 보면 단발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혹시 지난번에 했던 거 동영상 촬영이 됐나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그 네, 거기서 네, 보시면은 네. 그 얼추 웬만한 건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마저 말씀드리면 너무 지금 뭐 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냥 아니 각자 골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되게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4개를 찍어주셨는데 사실은 뭐 4개 중에 한 지역만 가지고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팔 수도 있지만은 넓게 좀 각자 자유롭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최 측에서는 걱정해서 그랬는데 의욕이 넘치신다. 아니 저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때 우리 저 도시 쪽의 교수님 제가 성함을 구자원 교수. 구자원 교수님이 또 프랙티셔너라고 불러야 되나? 많이 관여하시고 도시 설계에. 지금 서울의 도시계획에 관여하시죠. 그렇죠. 근데 조금 다른 저는 조금 그때 마저 얘기를 못 나눴는데 조금 그 팽창 개발 이런 계속 이렇게 커져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는 이제 의구심이 가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난번 심포지엄에 오셨던 분들이 이제 그분의 영향으로 좀 지나치게 개발 중심으로 갈까봐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이게 서울에 이게 보통 도시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재미있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건축 역사, 도시사하고 건축사를 하는데 도시설계학회 역사분과 위원장을 몇 년간, 한 4년간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도시 설계하시는 분들도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 설계는 기본적으로 응용 학문이다 보니까 역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필요하다는 걸 알아서 저한테 이제 그걸 부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도시 설계하시는 분들이 유럽에서 공부하느냐 미국에서 공부하냐에 따른 입장이 굉장히 다르고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역사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별로 없어요. 그쪽은 역사가 짧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만드는 것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제 구자원 교수님은 조금 이제 그런 쪽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최근에 그 박원순 시장 이후로 역사 도시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하시는데 해서 저는 그래도 비교적 완전 보존론자는 아니시고 역사를 알고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모셔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분 말씀 듣고 굉장히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민수 선생님이 일반 여느 건축과는 다르게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진짜 이렇게 기존의 역사와 잘 만들어가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때 그분 말씀에 감명 받으신 분들이 지나치게 그쪽으로 갈까봐 걱정해서 하시는 저 대신 아주 잘 제가 정치적으로 넘기려고 그랬는데 잘 말씀해 주셨고요. 아니 근데 제가 원래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서울이 돌아가고 있는 게 그렇잖아요. 20년 사이에 우리 20년 전에 이미 인구로는 정점을 찍었고 앞으로 계속 또 그 인구 뭐 노령화 이런 걱정들 계속 있고 그러니까 좀 다른 특히 이제 2008년 이후에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 이전 것들하고 충돌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진취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최근에 가디언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 인덱스가 또 있더라고요. 나라별로 개발 면적, 땅 인구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막 미국 이런 데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뭐 거기에다 또 같이 GNP랑 섞어가지고 뭐 쿠바랑 비교를 하는데 뭐 GNP는 10배 가까이 많은데 미국이 그런데 뭐 이를테면은 평균 나이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 수명은.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국 그 기사의 얘기는 이제 그 개발하는 나라들이 제발 개발도상국 가가지고 그러니까 쿠바 같은 데가 오히려 적절하게 개발했다. 환경을 안 훼손하면서 뭐 먹고 사는 그 GNP가 꼭 유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뭐 행복지수 이런 걸로 따지면 아마 미국은 최악일 거고 뭐 이를테면 좀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제 가치로 이 개발을 바라보는 거
그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강이 이제 남북 이거는 어떤 기회를 여는 이거로 보시고 저는 좀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또 최근에 근데 뭐 제가 정보 차원에서는 이것저것 많이 보고 다니고 하니까 그때 헬싱키에서 아시죠? 도로들을 지금 사회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아세요? 그러니까 그 용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서울에서도 그러고 지금 한강 주변은 충분히 관심이 있는 게 작년에 슈퍼그라운드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그런 덕을 받아서 지금 청년 주택을 하고 있는데 땅이 너무 비싸지고 지금 이제 후기 자본주의 도시가 돼가지고 중심에서 계속 밀려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지금 가용 택지들이 남아 있는 게 도로, 뭐 물류, 무슨 그 열차 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입체화해가지고 개발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헬싱키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면적을 아예 그냥 자가용은 완전 없애겠다는 거고 몇 년 안에 뭐 이런 거고 다른 시스템들 잘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강변도로랑 싹 그냥 거기에 그 구조 잘 살려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근데 컨셉션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둘러보세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역사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한 10년, 20년 후에 이거 봤을 때 와 그때 이 정림에서 굉장히 이런 거가 저기 정말 그 선지적인 예지적인 뭐 이런 기회였구나. 저는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도 하고 이렇게 굴리느냐 저는 그 경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제 관점이에요. 어떠신지? 관련돼서 도시계획을 내도 좋으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도시계획안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한 번 더 정리하면 이게 학생 건축상인데 근거 없이 너무 저쪽으로 막 아이디어라는 쪽으로 가는 것도 좀 자제. 현실적으로 한강 주변에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작업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평화민족 시대 한강의 가능성이 물류 이외에 또 다른 가능성이 있겠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류 이외의 가능성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좀 뭐하냐면 예를 들어서 물리기능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럼 물리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답이냐?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아까 동작대교 얘기했지만 동작대교가 여러 가지 당시에 그 냉전과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했지만 지금 좀 왜곡된 구조 속에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도시 계획이나 건축한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지금 물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물류였지만 그것이 다른 걸로 대체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하는 중에 포구는 사라지지만 포구를 다시 만들 수 있느냐 있으면 어디겠냐 이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곳곳에 다 옛날 포구를 재현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포구의 기능을 상당한 부분을 팔팔도라 등등이 다른 형식으로 대체임이 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복고적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한 가지 제가 첨가하면은 제가 아는 거 그 동작대교요. 저도 그거를 그 용산공원 당선되신 승모 건축가님께 여쭤봤어요. 그때는 좀 약간 억울한 생각이 나서 이제 그거 이제 연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그러면서 오히려 잘 됐지. 그런 그 고속도로들 그런 간선도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심으로 안 들어오게 하고 있는 것도 없애는 게 지금 추세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이미 지금 패러다임 변화에 큰 건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군 괘씸하긴 하지만 도와준 게 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사실 여기 여러분들이 환경, 에너지, 주거, 이 한강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물류 이외에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들을 이렇게 하시고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시 안 교수님과 조민수 소장님한테 의견 받아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또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이 저한테 네, 해주시는 말씀 잘 들었고 네, 좀 학구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주제랑 좀 관련해서 제가 궁금했던 건그 조민수 소장님께서 그 헬싱키 얘기도 해주셨고 사례를 좀 들어주셨는데 그게 이제 팽창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든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해주시지 않았지만 도시가 팽창보다는 다른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되게 그게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더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많은 건축가들이 이제 도시가 이렇게 가야 된다 아니면 뭐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조민석 소장님의 도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 좀 아니 다른 건 모르겠고요. 현실에 굉장히 그 지금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어떤 역할이나 프로젝트를 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요. 근데 지금 어딜 가나 건축가들을 그 옛날 패러다임에서 작업하는 그런 건축가들은 동네북이고 욕 먹고 지금 그 상황에 대한 제가 지금도 막 들어갔다 왔지만은 조금 민감하게 세상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특히 그런 훨씬 더 민감한 분들이니까 보면은 건축가들이 없어야 더 잘 되는 그래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도시 그냥 한강을 바라보면은 참 저는 지금 열심히 몇 년째 어떻게 기회가 돼서 들여다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해줘야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렇게 먹음직한 케이크에다가 뭐 체리 얹는 이런 건축가들이 그런 이제 유명한 건축가들은 그런 일을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막 그런 이제 저 공장 생산 체제에서 이렇게 구조물들을 막 만들어내고 도시를 막 열심히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아닌 왜냐면 그건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뭔가 좀 다른 필요한 일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난이도가 있으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난이도 자체를 위한 난이도가 아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저희 좀 뭐라 가다듬은 방향인데요. 어쨌든 한강은 저는 몇 달 전에 그 동동섬 옆에 잠수교 옆에 이렇게 가보셨어요? 여름에? 가면은 푸드트럭이 한 100대가 쫙 한쪽에 있고 그 잠수교 위에 반포대교에 그 물총 쏘죠? 불 들어오면서 그걸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근데 진짜 장관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다들 돗자리 가져오고 거기서 치킨 치맥 먹으면서 그걸 보면서 야 참 빌바오 효과를 이렇게 사게 하다니 그러면서 그리고 항상 오늘도 공항에 딱 갔다 오면서 그 돌아오면서 강변도로를 달리면서 보는 모습이지만은 사적인 공간밖에 없어요. 결국은 속도를 내고 그 차 안에서 바라보는 한강이고 또 먼 정지에 있으면 그건 어디 무슨 아파트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뷰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적 행위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고는 이제 어렵사리 내려가면은 지금 이렇게 그 수위가 9m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좀 특이한 공간에서 고수부지하는 공간에서 참 이것밖에 할 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뭐 그거 이렇게 주제에 관련해서는 그런 정도로 제 그 문제 의식 그냥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정말로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그 도시를 가보면 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지능이 보인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면은 IQ 측정이 안 되는 그런 게 그런데 오늘 그 이유를 잘 조리 있게 오랜 역사 분단에 관련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안타깝지만은 또 수긍을 하면서 그러나 좀 다른
생각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기꺼이 제가 밥숟갈만 놓겠다고 그러고서는 지금 들어온 겁니다. 뭐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그냥 그 성향을 보려고 어떤 쪽으로 가야 되나 뭐 그런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셔야 돼요. 그런 거지. 그래도 많이 드러낸 것 같은데. 나오긴 쉽잖아요. 네, 방금 질문하셨던 거 좀 이어서 질문해보고 싶은데요. 요즘 들어 개발 문화, 아까도 해시크 이야기도 하셨고 개발 문화에 대한 어떤 반하는 현상으로 요즘 재생사업이나 이런 거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재생사업의 결과들이 왜 문화라는 이름으로 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형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제출 형식 A4 10장, 거기에 대한 주최자분들의 의도나 이런 것들 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하면, 제가 안 그래도 좀 전에 박성태 편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상해에 갔다 온 이유가 무슨 심포지움 같은 데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거의 무슨 테이프 모던의 한 10배 정도 되는 규모의 철강 회사에 안 쓰는 건물을, 그래서 막 엄청난 문화시설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러면 아니시 카푸어랑 올라파 엘리아슨 같은 대작하는 사람들이 한 몇십 명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거야. 그러고서 뭐 그런 종류의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고 저는 이제까지 항상 그래왔지만은 당일 일을 하게 된 것도 그 홍대 주변의 어떤 문화 생태계로서의 어떤, 지금은 참 처참하게 젠트리파이가 돼 있지만은 그 공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널처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보살핀다는 거지. 이렇게 싹을 키워간다. 그 쉬운 말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찰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갑자기 낙하산 타고 쫙 내려와가지고 뭐가 벌어지고 이런 것들, 실패한 것들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 그런 다양한 그 소위 우리가 생태계로 얘기하는, 거칠게는 자연과 문화 두 가지, 그런 것들을 한강을 통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오늘 말고 이런 기회가 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제가 뭘 이렇게 조그맣게 쓰고 한국에서는 그냥 어디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밤섬하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그 얘기 우리 나눴었잖아요. 근데 밤섬이 되게 또 재밌잖아요. 한강에서 1930년대에는 한 1000명이 살았고, 거기가 고려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데고,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이미지에서 잠깐 지나갔어요. 그 절두산 나올 때 보면은 여의도는 훨씬 넓은데 뻘이었고 거기만 돌이었다고요. 그랬는데 68년에 여의도를 그 100일 전투로 해가지고 뚝을 만드는 거죠. 그 6km인가요? 7km인가? 100일 전투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섬에 400 몇십 명이 살고 있어. 70 몇 가구가. 그런데 쫓겨났죠. 와우 아파트 옆에 산으로 가서 폭파돼서 쫙 돌렸고, 그래서 뭐 선유봉이며 뭐면 다 없어진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런 랜드스케이프인지 이렇게 됐어요. 좋아요. 이제 그랬는데 밤섬을 제가 하게 된 거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 천천히 이런 합의 과정을 통해서 3년째 4년째 가고 있는데, 이게 6배가 자라났잖아요. 지금 천천히. 알고 계세요? 최근에는 완전 장관이에요. 가보세요. 그러면 강변도로 달리다 보세요. 막 그 철새 도래지가 돼가지고 새들이 수만 마리가, 그리고 겨울 한번 지나면은 나뭇가지들만 남잖아. 이파리다들 완전 하얘져요. 분비물 때문에. 그럼 또 이렇게 살수 차가지고, 살수 배 가지고 돌면서 하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제가 글을 조그맣게 그 AA 파일에다가 뭐 내라고 그래가지고 썼는데, 그 흥미로운 거는 이게 이제 굉장히 feel good, 그 자연의 부활, 자연의 힐링 파워 뭐 이런 식으로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뻥이거든요. 말씀하셨지만은 한강이 이렇게 신곡보랑 잠실보 때문에 그 속도가 이제 조절이 되고 굉장히 옛날처럼 막 이렇게 폭우 내리면 막 쏜살같이 지나가면 그렇게 퇴적이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종의 유체역학하고 인간이 또 만들어낸 이 기계하고 의도치 않게 지금 이상한 게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에다가는 봉준호 감독의 괴물 영화를 또 예로 들면서 결국 우리가 인간하고 요즘 뭐 인류세니 뭐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서울이라는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이해인 것 같은데 봉준호 감독 영화에서는 거기도 미군이 이제 뭐 이런 독극물을 방류해가지고 갑자기 괴물이 나와서 막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잖아요. 거기도 보면 이렇게 그 편의점 하는 그 고수부지의 그 불안정한 그런 땅에 사는 그러면서 그 일종의 그러니까 이 한강에 대한 서사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태 중심적인 자연의 부활 서사 이런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인간 중심적인 종말 서사 그런 대조적인 그 두 개의 얘기인 것 같은데 결국은 두 개가 거울 이미지 같은 똑같은 얘기라는 거고 제 이제 말에 제 글의 요지는 뭐였냐면은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봐라. 그래서 그 글에다가는 안 썼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봉준호 감독 영화의 예를 들자면은 옥자 같은 상황인 것 같아. 그 슈퍼돼지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자라났지만 또 인간이랑 이렇게 또 정이 붙고 이거를 막 그 가꾸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쨌든 요즘 뭐 많이 나오죠. 그 브루노 라투부터 해가지고 이 인류세 얘기부터 해서 인간이 이제는 주체가 돼가지고 세상을 다루던 그 20세기 제가 파라다임 얘기한 거는 그런 쪽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기회일 것 같은데 non-human 비인간 주체들이 같이 어쨌든 의도치 않게 만들어낸 이런 영어로 누가 또 거기다 뭐 프리 컬러지라는 그런 얘기하는 LA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변종 생태계 같은 거지.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의 어떤 그러니까 한강의 어떤 이거 지금 막 자연호암 만들고 막 이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테라리움 안에 자연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보고 저는 지금 어쨌든 인류세의 여기를 이렇게 너무 낭만화해서 바라보는 것도 저는 좀 경계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이제 이거를 너무 실용적으로만 옛날 하던 식으로 바라보는 것도 조금 당연히 그거는 좀 달리 태도를 해야 될 거고 뭐 그런 줄타기를 잘하는 이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좀 추가 답변을 하면은 여담 아까 괴물 얘기하셨을 때 괴물 나오는 하천이 어딘지 아세요? 그게 지금 원효로가 복개되어 있는데 그게 옛날 만초천이거든요. 만초천이 쭉 오다가 복개되는데 쭉 오다가 끝에 원효대교 쪽으로 흘러나와요. 그게 만초천 끝인데 만초천 그 끝에서 괴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옛날에 만초천 지금 그게 용산포구예요. 거기가 용산포구의 위치고요. 그게 그 만초천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하천이 중간에서 합류가 되기 때문에 그 독극물이 그렇게 합류돼서 그게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그 봉준호 감독은 그 공간 구조를 기본적으로 알고 그 거기서 괴물이 나오게 만든 거예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원효대교 디자인이 제일 잘 됐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 그것만 아 그거 영화에 그게 나오길래 맞아요. 비슷하구나. 그 정확한 표현인데 그 전까지는 이제 전쟁 때문에 이유하고 돈 때문에 이제 싸게 지었는데 원효대교가 그게 원래 유료도 다리였었어요. 그게 신동환과 하면서 그래서 유료로 민자 사업을 하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이름이 정확하게 있는데 그게 독일에서 특허공법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는 방법으로 했길래 그 특허 공법을 도입하면서 디자인이 같이 수입된 거예요. 건축가의 디자인이 아니라 그 구조의 디자인. 네, 그래서 사실 그 말씀하는데 원효대교 디자인이 가장 빼어난 디자인이에요.
오히려 그 다음에 만들어진 올림픽 대교는 이렇게 더 별로 더 후진 것 같아요. 그 분도덕이 없이 좋잖아요. 그래서 원효대교가 그때 유료도를 했는데 나중에 유료도를 못하고 정부에 그 기부 체납하죠. 기부 체납 헌납을 하죠. 워낙 우리나라 재벌들이 잘못한 게 많아서 그 자기 이렇게 벌 안 받으려면 이렇게 갖다 바칠게요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나중에 유료도를 안 해. 초기엔 유료도로였었어요. 네, 그래서 디자인이 공법과 함께 좋았던 거예요. 네, 저기 아까 그 도시재생 얘기하면서 왜 문화 이름으로만 주로 진행되냐 하는 부분 있잖아요. 사실 이거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고 현재 우리 당대의 문제인데요. 이게 그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도심이 낙후돼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의 도시재생 사업을 일으킨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신도시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래요. 만약에 도심에 사람이 빠져나갔는데 그 빠져나간 다음에 그것을 활성화하려니까 돈을 갖다 붓는데 거주하는 사람은 안 생기고 사람을 끌어모으려다 보니까 문화를 매개로 해서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쉽다라는 것을 유럽의 성공 사례에서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큰 실수가 뭐냐면 유럽이 산업문화유산이나 구도심이 황폐해 가는 과정과 우리가 황폐해 가는 과정이 달라요. 다른데 유럽의 성공 사례를 그 성공의 결과만 보고 그 프로그램만 이식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 못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그들과 다른 근대를 겪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안고 있고 우리의 도시의 삶의 구조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해서 도시재생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전에 초기에는 그냥 그러지 않고 그냥 선진국 사례를 갖다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선진국 중에서 일본 사례를 갖다 베끼면 그건 실패할 일이 없어. 대표적인 롯데가 성장하는 이 그 방식인데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그 방법도 틀리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도시의 문제를 우리 눈으로 안 보고 우리의 도시 문제를 다른 나라의 해법으로 쉽게 끼워 맞추다 보니까 생긴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는 좀 더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사실 문화시설 만능주의보다 우리의 도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답변해 주셨고 저도 지금 말았는데 그 상해에서도 결국은 결론이 아니 이런 주거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있는데 엄청난 오페라 하우스나 뭐 이런 것들 짓는 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충분히 퀘스천. 물론 그런 문화시설들의 역할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결국은 이걸 뭐 이 구조물 가지고 테이트 모던 따라할 게 아니고 차라리 무슨 우리 청년들 이런 공간이라든지 뭔가 그 문화 생태계가 됐든 어떤 커뮤니티가 됐든 이런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아이덴티파이해서 뭔가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충분히 그게 여러분들 위한 만들기 전에 지금 우리 사회 문제 청년의 문제라고 청년이 중심이 되는 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제가 있었던 그 지금 어저께 바로 있었던 일인데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계속 이제 아름다운 중국, 매력적인 중국 하면서 문화 하면서 이런 서양 권위적인 테이프 관장님이 왔었어요, 같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의견을 듣고 이제 뭔가 인도스 해주길 바라는 거지. 그리고 마치 이게 무슨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탁 여기다 주입하면 될 것처럼 막 중국의 높은 분들하고 그런데 관장님은 너무 불편하고 막 무서워가지고 이게 이렇게 무슨 공식으로 물론 또 거긴 인구도 많고 하니까 이상하게 또 이제 삼천포로 빠지면서 되기도 하고 막 뭐가 이루어지고 이러는 나라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질문 잘하셨네요. 문화시설 좀 쉽게 생각하지 마라. 문화시설은 좀 쉽지 않다. 문화시설 만능주의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20장 PPT는 저희가 뭐 몇 번 그 제출물에 대해서는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뭐 패널을 바뀌기도 하고 동영상을 바뀌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요. 20장 PPT가 의미하는 것은
모형도 안 봤잖아요. 저희가 20장 PPT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20장 이내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잘 구현해요. 여기서는 어쨌든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보다 생각들을 잘 담아내라 그런 측면에서 PPT 20장을 봤습니다. 심사하기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사실 패널 딱 보면 걸러낼 수 있지만 20장을 계속 띄워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 두 분은 훨씬 더 힘이 들지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질문 한 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궁금하신 점 다 해소되신 거죠? 네, 그렇게 알고요. 혹시 또 그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질문해 주시면 오늘 나왔던 질문들이나 발표 내용들도 다 정리를 해서 그 웹사이트에 올릴 겁니다. 성명학생교육상 웹사이트 보시면 그 발표 내용이나 이런 게 다 정리돼서 올라갈 것이고 여러분들 질문 주셨던 거 답변된 것들도 잘 정리해서 공개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이메일로 답변 주신 것도 다른 분들도 다 보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좋은 한 부탁드리고요. 좋은 한을 보는 때 그 심사할 때 쾌감들이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이번 학생회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겉을 빌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